오늘은 좀 어떤 산업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조금 밝은 쪽부터 보죠. 2차 전지. 2차 예, 전지. 딱 느낌이 오시죠? 네. 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활황이다, 초호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된 기업을 보시면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 작년까지는 LG화학, 올해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로 새롭게 출범을 했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 그런 그 산업인데요. 2020년에는 그 글로벌적으로는 그 중국 시장,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 시장이었었는데 여기가 좀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 16.7% 정도가 감소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 기업은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글로벌 EV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약 2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랬고 올해는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33% 증가, 영업이익률 4%, 판매량 34%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산업 분야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짚어드릴 텐데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EV가 이 사고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안정성 문제라든가 리콜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EV 시장이 주요 시장이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중국 시장이 가장 컸다라고 보면 지금 유럽 시장으로 중국이 살짝 위축이 되면서 유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거예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장이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이쪽 산업 분야에서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사들이 놀랍게도요. 내년 2022년까지 450여 개 이상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를 출시한다는 것은 바로 이 2차 배터리, 2차 전지 산업 여기서 다 가져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배터리 수요량이 향후 6년간 연평균 38%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될 거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형 전지 또는 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에서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그 새로운 사업 분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사업 분야는 누가 뭐래도 굉장히 밝은 분야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전망이 밝아서 그런지 쌤의 목소리도 아주 밝게 느껴지는데요. 원래 이렇게 까랑까랑하고 밝아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표정이 왜 그렇죠? 산업군도 이 목소리로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아, 그 다음 거요? 네. 그건 저도 몰라요. 네. 네. 아무튼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혹시 채용 전망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새로운 니즈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만큼 새로운 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인력을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많은 인력,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을 뽑을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것인가. 일단 그 자동차 사와 그 파트너십 그리고 거기를 대상으로 영업화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어떤 제품들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런 인력들 그리고 생산하는 그래서 R&D 인력, 품질 관리 인력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인력들도 많이 뽑을 거고요. 지역 기준으로 치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중국 이 주요 생산 거점이거든요. 이쪽의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필요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산업 전망이 밝다는 건 뭐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예. 정말 좋네요. 들을수록 다른 산업들도 이렇게 예. 2차 전지만큼 화랑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다음 산업은 좀 어디를 한번 짚어볼까요? 갑자기 이제 목소리를 좀 깔아야 될 것 같은데 무겁게 네. 철강 산업을 함께 철강. 알아보도록 하죠. 예, 그래도 아주 어둡지만은 않아요. 네.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한적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산업 분야는 놀랍게도 제가 그 여러 자료를 모았다고 했잖아요. 다른 산업 분야들은 대부분 전망치들이 비슷비슷했어요.
어느 연구소나 어느 컨설팅사나 비슷비슷했는데 놀랍게 여기 철강 쪽은 예측하는 숫자의 범위가 너무 컸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더라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철강 산업 쪽이 포스코가 사상 첫 분기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네. 예, 어려웠죠. 그래서 주요 철강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감산을 하던가 아니면 휴업을 하던가 이렇게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면서 어렵게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관련 기업들이 포스코나 현대제철, 세아베스틸 이런 데들이 있는데 올해 전망은 조금 좋아요. 일단 철강 수요가 4.1%가 글로벌에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세계 철강 협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작년보다는 좋아지긴 하지만 2019년만큼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한적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제품 가격이 이제 좀 약세로 돌아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방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건설 수요가 조금 정체가 되고 있어요. 이제 다른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우리가 철강 이거 엄청난 뭐 그 강광 같은 거 안방에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렇게 보고 기분 좋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거 다 산업에서 쓰는 거거든요. 연관된 산업이 그렇게 호황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아주 다시 호황으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씩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저가 제품들, 수입재들이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서 가격은 굉장히 약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철강석을 주로 수입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나 브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아니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수급이 좀 공급이 불안정해요. 그래서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좀 알려드릴게요. 바이드노믹스 네. 본격화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이제 한국산 철강이 대미 수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트럼프가 일괄적으로 야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일괄적으로 25% 관세 빡 매겼었죠.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었죠. 근데 바이든 정책은 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조금 웃음을 지을 수 있겠다, 기대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RCEP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국말로 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것이 출범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아세안 10개국하고요,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15개국이 모여서 이 안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 폐지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채용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될 것인데 성장할 것인데 영업이익만큼 그만큼 채용이 확대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참에 구조조정, 인력의 조정, 조직의 조정, 프로세스의 조정, 운영의 조정을 이루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만큼 완전히 죽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는 좀 뽑을 것이다. 약간의 기대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한적인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철강 산업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뭐 어디 알아볼까요? 정유 산업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죠. 정유. 예, 계속 이제 웃지 못하는 산업 분야이긴 그렇죠. 합니다. 여기도. 네. 네. 예, 정유. 예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름을 쓸 일이 많지 않았죠. 네. 뭐 항공유를 쓸 일도 많지 않았고 일반 휘발유를 쓸 일도 많지 않았죠. 그래서 산업 전망 이것도 이제 제한적 회복이라고 제가 조금 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후하게. 네. 예, 이 관련 기업을 보시면 S-오일하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이런 데가 있는데요. 2021년 전망은 일단 5에서 10% 좀 성장이 될 것이다 예. 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대비해서는 80% 수준밖에 안 되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운송용 수요가 회복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변수가 너무 많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이 뭐가 있느냐면 주요국이 친환경, 저탄소 정책, 그리고 탈석유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유 산업에는 유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 그쵸. 정유 업체들이 설비를 너무 많이 증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제 마진을 많이 남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정유 산업은 정말 주저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정유 업체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활로를 찾아야 되겠죠. 예. 네. 여기서 이제 요즘에 피보팅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어요? 피보팅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이게 원래 스포츠에서 많이 쓰던 얘기인데요. 스포츠에서 이렇게 공 가진 사람이 한 발의 중심축을 놓고 방향 전환을 위해서 한쪽 발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렇게 활로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는 그 자세거든요. 이게 경제 경영 쪽으로도 연결이 돼가지고 기업에서 중심축이 있고 그동안 내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변화하면은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유업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많은 정유업체들이 그동안은 정제 쪽 이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정제 마진 쪽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그래서 주유소에 납품하고 이런 거. 그런데 우리의 주요 산업은 어쨌든 원유를 들어와서 무엇인가를 정제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대부분 찾은 것이 윤활유 쪽입니다. 이쪽이 이제 네. 마진이 커요. 윤활유 쪽이 크고 SK 같은 경우 SK 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요. S-오일 또는 현대오일뱅크는 석유화학.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쪽이 정유산업이야. 정유산업에 속해 있는 곳이 S-오일, SK 이노베이션, GS칼텍스 이런 데가 정유산업이야라고 하는데 이제는 여기가 석유화학 아니면 배터리 그 윤활유 이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느 산업으로 속해야 되지? 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네.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피보팅 전략을 펼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피보팅을 통해서 많이들 이제 활로를 찾고 있는데 이게 정유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예를 들어 드리면 화장품 같은 데도 한국콜마 그리고 코스맥스 여기가 이제 화장품 만드는 회사인데 많이 안 팔리니까 화장품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손소독제를 만들었어요. 네. 예, 우리 주요한 핵심 역량이 있어. 그걸 조금만 활용하면 손소독제 만들 수 있어. 또는 속옷 회사 BYC라든가 이런 데 있죠. 쌍방울 네. 이런데 여기 마스크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피보팅 전략을 통해서 활로를 찾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채용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쪽에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확대하려고 하는 그 분야가 있다면 그쪽에서 조금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유산업 좀 짚어주셨는데요. 작년에 좀 워낙 큰 폭으로 어려움을 예.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올라올 것이다. 또 여러 방면으로의 좀 사업 활로도 또 확대하고 있으니까요. 예.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정유산업하면 이제 석유화학도 궁금한데 역시나 좀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 톤을 들어보시면 네. 아시겠죠? 많이 올라가는데요. 예, 많이 올라갔죠. 텐션 확 올라갔죠. 네. 예, 아주 여기는 코로나 특수를 노리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유와 석유화학이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네. 석유화학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관련 기업을 보면 대표적인 기업들이 금호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SK케미칼, LG화학 이런 데들이 있는데요. 2021년 전망을 보시면 매출이 5에서 6% 정도 올라갈 것이고 영업이익률도 7% 정도 성장될 것입니다. 이게 거의 출하량 기준으로 치면 2018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2021년, 22년으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밝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전방산업, 여기도 전방산업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동차, 섬유, 가전, 건설 여기가 이제 수요가 점점 조금씩 확대되고 있고 또 하나는 틈새 특수를 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포장재라든가 일회용품, 위생용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 위생용 라텍스 이걸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예, 롯데케미칼 항균 소재 네. 그리고 SK케미칼도 방역용 특수 소재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이익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은 여기는 이제 신규 설비 이거 증설을 이제 축소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경쟁이 덜해지겠죠. 그만큼 수익이 조금 더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위생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제, 포장재, 식음료 이쪽 부분에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위생용 라텍스 이게 생각 외로 규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네. 재밌는 자료를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었는데요. 네. 중국인들이 그 위생용 장갑을 생각보다 많이 안 쓰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평균 150개를 쓴대요. 1인당. 예, 1인당. 예. 와,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쓰죠. 네. 근데 중국은 6개를 쓴대요. 아, 네. 근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네. 중국인들이 이 위생관념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어. 여긴 중국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변화되고 장갑을 조금씩 더 쓰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의료 위생용 장갑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고요. 이 장갑의 원료의 한 43% 이게 NB 라텍스라는 거거든요. 이 NB 라텍스는요. 2021년은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에는 3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세계 1위 기업이 금호석유화학, 세계 3위가 LG화학이에요. 네. 돈 엄청 벌 겁니다. 진짜 재밌네요. 아니 석유화학이라고 해서 약간 네. 거창하게 생각했다 갑자기 라텍스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일종의 팔로 기회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피보팅 전략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채용 규모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확대되겠죠. 예, 여기는 확대가 많이 될 것이고요. 특히 생산 관련된 직무가 확대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피보팅 전략을 얘기하면서 네. 제품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뉘앙스를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판매하는 제품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초호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평타를 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을 냈어요. ABS라는 네. 그것을 이용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 오래 머물면서 가정용 제품들이 많이 팔렸거든요. 그만큼 재료가 많이 팔린 거야.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사상 최대 실적 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1년은 더 큰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GS칼텍스하고 현대오일뱅크하고 S오일도 같이 말할게요. 석유화학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정유회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이거는 무조건 정유회사야. 이거는 석유화학 회사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이 올레핀이라고 이쪽 분야에 설비 투자를 굉장히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사람을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특히 생산과 관련된 직무에서는 사람을 뽑을 수 있어요. 여기 네. 각각 회사에서 2조, 3조씩 투자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좀 2차 전지, 철강, 정유, 석유화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인문계 취준생들이 관심을 그렇죠. 가질 만한 그런 분야를 좀 짚어볼 텐데 지난주에 잠시 좀 유통 분야는 좀 언급해 주셨어요. 예, 유통에서 엄청나게 달리다가 중간에 딱 끊겼죠. 가다 멈추고 돌아갔어요, 저는. 네. 그래서 그때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살짝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백화점은 마냥 호황이지도 않고 마냥 불황이지도 않을 것이다. 이거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코로나가 미미한 확산세일 때가 가장 큰 수익을 낼 것이다. 예. 그리고 종식이 됐을 때는 소폭 성장할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6%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매출이 부진한 데는 계속 폐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조조정하고 이것을 쭉 온라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도 지속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피보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그리고 시도하고 있는 그런 대형 마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 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는요. 기존 마트 공간 이제 텅텅 비거든요. 비는 곳을 싹 비우고 여기를 물류 거점으로 구축을 했어요. 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비,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축하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 17.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는 농축산물하고 음식료품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이건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게요. 이런 류의 문제들이 실제 나기 때문에 제가 과제를 드리는 거예요.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대형마트들도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
이탈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는 들어갔어. 근데 그냥 보고 그냥 나가. 이게 최고 높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오픈한 것이. 왜 그럴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이거 준비해 놓으세요. 이 유통을 지원하실 분들은 이거 제가 보기에는 80% 이상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쭉 이어서 편의점도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네. 편의점은 대부분 골목 상권이 대부분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3.1% 정도 증가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어요. 그리고 점포당 매출은 줄었습니다. 그만큼 점포들은 많이 늘었는데 이익은 많이 내지 못했다. 여기서도 활로를 모색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GS 홈쇼핑하고 GS 리테일하고 합병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형 온오프라인 단일 유통기업이 탄생하기 시작했고요. 온라인 유통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유통 같은 경우 2021년에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또 늘어날 거예요. 지금 160조 원에서 188조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경쟁이 심화될 건데 여기도 다양한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번가하고 아마존하고 네. 제휴를 맺습니다. 네. 11번가에서 아마존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SSS.com 여기가 종합 쇼핑몰에서 오픈마켓으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 티몬이나 쿠팡, 이베이에서 전문가들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올해 안으로 네.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달리다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뒤에 얘기를 어떻게 네. 정리를 하고 부랴부랴 마무리해야 될지 몰라서 네. 알아서 해주세요. 나 네, 모르겠어요. 아니 저희가 또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분야들이 많은데 네. 이거는 또 다음 시간으로 살짝 킵해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네. 빈 곳간에서 물 끓이지 말라 이게 좀 뼈 때리는 조언 해주셨잖아요. 네. 오늘도 좀 조언을 준비를 하셨나요? 예, 지난 주에는 이제 구수하게 곡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은 조금 좀 꼬아보겠습니다. if, F 발음입니다. if. 왜 이 얘기를 해놨냐면 제가 이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조금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굳이 꾸역꾸역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저 채용팀장 오래 했잖아요. 산업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이거 모르고는요. 자소서 제대로 안 나오고요. 면접 대응 못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서부터는 특히나 이 산업에 대한 이해, 그 지원한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의 그 전략 변화 이것을 이해하고 하지 않고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if 만약에 나한테 그런 질문을 주어진다면 만약에 이런 외부 변화의 상황에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어렵게 열린 이 채용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if 나라면 이런 질문 계속 던져보십시오.